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선생 마스터입니다. 오늘 금요일은 저번 주와 동일하게 차트 기술적 분석 및 기본적 그리고 해외 선물 매매에 필요한 기술적 분석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 매매법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거래량 매매법은 똑같습니다. 거래량을 보고 매매를 하는 것인데 저번 주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 수렴과 발산 제가 강의를 해드렸죠. 저번 주 금요일 날 수렴과 발산 강의를 해드렸는데 이 수렴과 발산 플러스 거래량 매매법 요거 두 개를 접목시킨 게 오늘 말씀드린 매매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렴과 발산 매매법 모르시는 분들은 신세계의 리턴즈 돌려보기가 되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방송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해외 선물에서의 거래량은요, 절대적인 지표입니다, 여러분.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현물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자, 현물에서의 거래량도 굉장히 중요하죠. 현물에서의 거래량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소위 부르는 세력들의 어떤 흔적, 그쵸? 흔적. 그리고 고점에서의 물량 털기, 저점에서의 물량 만들기, 횡보장에서의 매집 구간 등등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현물에서의 거래량입니다. 근데 선물에서의 거래량은요, 절대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적. 자, 왜 그렇죠? 선물은 양방향입니다. 양방향. 매수 쪽으로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고 매도 쪽으로도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양방향입니다. 자, 따라서 쉽습니다. 어떤 가격이 형성이 돼 있는데 위쪽으로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하면 매수 쪽으로 거래량이 터졌다 혹은 매도 쪽으로 거래량이 터졌다고 보죠. 자, 어차피 해외 선물은 양방향이기 때문에 매수 쪽으로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건 뭐예요? 이쪽으로 따라가면 된다. 그럼 뭐다? 수익이다. 매도 쪽으로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건 뭐죠? 매도 쪽으로 따라 들어가면 된다. 그럼 뭐다? 수익이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거래량은 뭡니까? 힘의 방향이다. 거래량이라는 건 뭐예요? 매수 쪽으로 터지면 매수 쪽으로의 힘의 방향이 되는 것이고 매도 쪽으로 터지면 매도 쪽으로의 힘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즉, 이 힘의 방향은 뭐다? 수익이다. 자, 따라서 거래량은 뭡니까? 힘의 방향이고 이 힘의 방향은 뭡니까? 수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에서의 거래량은 뭐예요? 수익으로 가는 절대적인 지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현물에서의 거래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해외 선물에서의 거래량은 거의 가히 절대적인 지표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수렴과 발산 매매법, 수렴과 발산 매매법입니다. 수렴과 발산 매매법에서 지금 보이시면 뭐예요?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누가 봐도 거래량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터졌죠. 이때 뭡니까? 데드크로스죠. 그럼 방향은 어떻게 설정한다? 매도 쪽으로 설정한다. 그 다음에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들어간다. 이렇게 됩니다. 쭉 힘의 방향대로 가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들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시면 돼요. 자, 횡보장입니다. 횡보 박스장은 무슨 구간이라고요? 수렴 구간이라고요.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응축한다고요.
에너지를 왜 응축합니까? 발산으로 가기 위해서. 이 발산은 위로도 가도 상관없고 밑으로도 가도 상관없다. 왜?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은 양방향이기 때문에. 선물은 양방향이기 때문에 발산이 위쪽으로 가도 상관없고 아래쪽으로 가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자, 수렴 구간. 그 다음에 뭡니까? 거래량 터졌죠. 여기서 뭐예요? 확실하게 골든크로스 나오고 있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골든크로스 나오고 있으면서 거래량 터졌습니다. 누가 봐도 이 구간에서 거래량 터졌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골든크로스 가고 있습니다. 진입 쭉. 자, 이게 뭐예요? 거래량 매매법이다. 정리를 해드리면 거래량 매매법은 뭐를 기반으로 한다? 수렴과 발산을 기반으로 한다. 수렴은 뭡니까? 에너지의 응축이고, 발산은 뭡니까? 에너지의 폭발이다. 플러스 뭡니까? 거래량. 거래량에 기반을 한다. 해외 선물에서의 거래량은 뭐예요? 힘의 방향이다. 힘의 방향은 곧 뭐다? 수익이다. 수렴과 발산에서 데드크로스냐 골든크로스냐를 판단합니다. 골든크로스는 뭡니까? 매수 방향. 데드크로스는 뭡니까? 매도 방향. 거래량 터졌고 그쪽으로 진입. 거래량 매매법.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손익비 매매법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사항일 수가 있고 굉장히 기초적인 사항일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 어떤 실전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계좌는 왜 항상 마이너스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개념을 좀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당신의 계좌는 왜 마이너스인가? 라는 일단 부제목인데요. 제가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사실상 제 매매에 있어서 거의 뭐 철학적인 부분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일단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전 매매를 한번 접목을 시켜보죠. 자, 내가 수익과 손실, 열틱식이라고 일단은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나는 첫 번째 매매에 들어가서 열틱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매에 들어가서 열틱의 손실을 봤어요. 자, 그러면 산술적으로는 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원이죠. 수익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이게 실전에서는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실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 실전에서는요, 수수료라는 개념이 붙죠? 수수료라는 개념이 붙습니다. 수수료는 보통 우리가 한 틱이라고 칩니다. 한 틱. 자, 여기에서 그러면 내가 10틱의 수익이 났을 때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10틱의 수익이 났지만 내가 수수료를 써요. 어떻게 씁니까? 들어갈 때 수수료 한 틱, 그리고 수익을 내고 나올 때 청산할 때 수수료 한 틱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10틱을 수익을 받지만 실제적으로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은 어떻게 됩니까? 8틱이 꽂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내가 두 번째 매매를 했는데 10틱 손실을 봤어요. 자, 그러면 똑같이 한번 접목을 시켜보겠습니다. 손실 날 때, 들어갈 때 한 틱, 나올 때 한 틱.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2틱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4로 나누면 2대 3이죠? 5분의 2니까 이거는 40%, 자, 오른쪽 거는 60%가 됩니다.
여러분 40%와 60%가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여기에서 딱 감 오시는 분 있나요? 자, 40%와 60%라는 것은 내가 1승 1패, 승률이 1승 1패였을 때 최소한 내 승률이 60%가 돼야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수익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란 뜻이에요. 내가 최소한 승률이 60%가 됐을 때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내가 승률이 60% 이상이 돼야 어떻게 돼요? 소액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실제적인 걸 제가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선물에서는요, 슬리피지라는 게 존재를 하죠. 주식에서는 슬리피지가 그렇게 자주 발생 안 합니다. 예, 그리고 뭐 거의 발생 안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선물에서의 슬리피지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좋은 슬리피지도 있고 나쁘게 체결이 되는 슬리피지도 있어요. 근데 슬리피지가 항상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 그러면 슬리피지를 그냥 한 틱이라고 치죠. 나스닥이나 항생 같은 경우에는 한 틱 이상이 납니다. 거의.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고요. 여기에서 여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나는 일단 첫 번째 매매에서 10틱이라는 수익을 얻었습니다. 근데 들어갈 때 한 틱의 수수료가 빠지고요. 나올 때 한 틱의 수수료가 빠지고요. 슬리피지가 한 틱이 납니다. 그럼 나는 결론적으로 뭡니까? 10틱의 수익을 냈어도 실질적으로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은 7틱이죠. 자, 두 번째 매매에서 나는 손실을 10틱을 냈어요. 그러면 동일합니다. 들어갈 때 수수료 한 틱, 나올 때 수수료 한 틱, 그 다음에 뭐 손실이라고 슬리피지 없는 거 아니죠? 슬리피지 한 틱. 그럼 나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죠? 13틱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여기하고 다르죠? 여기하고는 8-12였는데 여긴 슬리피지 때문에 7하고 마이너스 13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승률이 어떻게 됩니까? 20틱이니까 분모가 20틱이니까 5를 곱하면 35%와 어떻게 돼요? 65%가 나옵니다. 35 대 65. 무슨 얘기예요? 내가 실질적으로 승률이 65% 이상이었을 때 손익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란 얘기예요. 버는 게 없습니다. 근데 슬리피지 2틱씩 한번 해볼까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실전 매매를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계산하는 게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슬리피지 2틱으로 한번 해보죠. 현실적으로. 자, 수수료 마이너스 1틱, 나올 때 마이너스 1틱, 슬리피지 2틱. 그럼 나는 몇 틱의 익절이 납니까? 6틱. 자, 손실 입을 때 들어갈 때 수수료 한 틱, 나올 때 한 틱, 슬리피지 2틱 하면 14틱. 자, 백분율로 나타내기 위해서 또 5를 곱해보죠. 그럼 뭡니까? 30%. 여기는 뭐예요? 70%.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승률이 70%일 때 뭡니까? 내 손익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란 얘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승률 70% 이상이 돼야 뭡니까? 나는 수익이 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실전 매매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실은 코너이고, 처음 해외 선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매매를 하셔야 되는지 오늘 그 기준을 명확하게 확립시켜 드리는 날입니다. 승률이 70% 이상 나야지 돈을 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높은 승률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손익비 매매법, 여기에 제 매매 철학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저는 승률이 20%여도 수익이 날 수 있는 매매를 지향합니다. 승률 70% 이상 내기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어려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승률이 20% 나도 수익이 나는 그런 매매를 할 수가 있느냐? 자, 답은요, 첫 번째, 손절을 고정하시고, 두 번째 뭡니까? 손절보다 익절을 많이 타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실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못 지키시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손절을 나스닥 기준으로 한번 들까요? 나스닥 기준으로 손절을 30틱에 고정을 시키세요. 그러면 손절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0틱의 손절이 3번 나갔습니다. 연속. 그럼 몇 틱입니까? 마이너스 90틱이죠. 근데 나스닥 선물 여러분 매매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건데, 추세를 잘 타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00틱이 쉽게 나옵니다. 그렇죠? 25포인트 쉽게 나와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매매까지 내가 손실을 입어서 마이너스 90틱 냈다. 근데 뭐예요, 여러분? 첫 번째, 손실 고정. 한 번 들어갈 때마다 마이너스 30틱이라는 손실을 어떻게 했어요? 고정을 시켜놨어요. 이게 첫 번째 핵심 포인트. 마이너스 90틱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네 번째 매매에서 100틱을 먹습니다. 나스닥 100틱은 쉽게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뭡니까? 100틱이죠. 플러스 100틱. 그래서 나는 뭐예요? 플러스 10틱. 산술적으로 플러스 100틱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자, 1승 3패. 1승 3패인데 이쪽으로 가죠. 익절이 손절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플러스가 됩니다. 이게 뭡니까? 손익비 매매법. 승률 몇 프로예요? 1승 3패니까 25%. 승률은 25%. 그런데 뭐예요? 플러스 나는 매매. 이게 뭡니까? 손익비 매매법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이런 비유를 좀 들어드리는데, 여러분들 자영업자분들 힘내시고, 자, 치킨집하고 우리가 이제 떡볶이집, 분식집을 내는데도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발품을 팔러 다니시면서 시장 조사를 하시나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떡볶이집을 분식집을 낸다라고 치면 상권은 어떤지, 골목 안쪽에 들어가 있는지 바깥쪽으로 돌출되어 있는지, 떡볶이집 앞에 학교가 있는지, 여학교인지 남학교인지, 점심시간 몇 시인지, 언제 끝나는지, 근처에 학원이 있는지 없는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근처에 떡볶이집이 어느 브랜드가 있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이 떡볶이집이 왜 잘 나가는지 맛을 다 보겠죠. 발품 팔러 다니시면서 그럴 겁니다. 자, 그런데 해외 선물을 하시면서 승률에 대한 고민 당연히 하셔야 돼요. 승률에 대한 고민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제 손익비 매매법을 보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굉장히 많은 고민에 빠지셔야 돼요. 특히나 실전 매매 하시는 분들. 자, 나는 손익비에 맞는 매매를 과연 지금 하고 있느냐? 여기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혹여나 해외 선물을 하시면서 아직 수익을 못 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 손익비 매매법에 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당신의 계좌는 왜 항상 마이너스인가? 자, 여러분들, 제가 예시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공감 많이 가게 제가 설명을 하나,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여러분들, 손실은 엄청나게 잘 견디세요. 내가 소위 얘기해서 어느 가격대에 물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0틱, 200틱 잘 견디십니다. 잘 견뎌요. 손실은 굉장히 잘 견뎌요. 근데 수익은 어때요? 수익 여러분들 잘 견디시나요? 운 말고 실력으로 100틱, 200틱, 300틱, 400틱 수익 내실 분들 혹시 계신가요? 실력으로, 운 말고. 보통 어떻게 해요? 10틱, 20틱, 30틱만 수익권에 들어가도 청산하고 싶어서 굉장히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실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운이 좋아서 100틱 수익 구간에 왔다고 쳐요. 자, 그런데 항상 우리가 주식하고 똑같은데 그냥 가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항상 눌림을 주면서 가죠. 눌림을 쭉 줍니다. 어디까지 줍니까? 한 50틱 정도 눌림 줬다고 쳐요. 그러면 내 수익은 몇 틱이에요? 지금 50틱. 50틱 눌림 줬으니까. 100틱으로 쭉 가는데 눌림을 한 50틱 줬단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돼요? 심장이 쿵쾅쿵쾅 거립니다. 아, 그냥 100틱에 청산할 걸. 아니면 80틱, 70틱에 청산할 걸. 괜히 버티다가 50틱까지 내려왔네. 혹은 자, 50틱을 깨고 내 진입가가 여기 있다고 쳐요. 진입가. 50틱을 깨고 한 20틱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진입가고 20틱까지 내려왔어요. 100틱 가다가 20틱까지 내려온 거예요. 눌림으로.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죠? 여기에서라도 팔걸. 괜히 내가 버텨가지고 20틱 왔네. 결정적으로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청산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가 여기에서 청산을 하면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전고점 뚫고 100틱 전고점 뚫고 위로 더 올라갑니다. 나는 뭐예요? 이 수익 구간을 놓치죠. 이거 먹으려고. 거의 대부분 이런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익비 매매법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월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수익을 낼 때 기준이 없고요. 손실 날 때 기준이 없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중구난방입니다. 중구난방. 제가 아까 치킨집과 떡볶이 분식집의 비유를 들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장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해외 선물 투자를 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전략과 전술을 쓰시나요? 흡사 여러분들 이 전략과 전술이 없으신 건 아는지 한번 자문을 해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전술과 전략이 혹시 없이 그냥 무조건 매매를 하고 계신지 이게 뭡니까? 기준이 없는 매매라 이거예요. 기준이 없는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시니까 손실은 물렸을 때 100틱, 200틱 버티고 수익 100틱 구간에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손실이 100틱, 200틱 났을 때 버티시는 분들은 수익이 100틱, 200틱 났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이 더 올라갈 수 있게끔 버티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인지상정이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손실은 엄청 버티시고 수익 구간에서는 짧게 청산하신단 말이에요. 흡사 100틱, 200틱 버티고 수익은요 2, 30틱 내신다는 겁니다. 이거 손익비를 한번 쳐볼까요? 내가 손실을 200틱 냈고요. 수익을 플러스 20틱 먹는다고 쳐요. 그럼 손익비가 어떻게 나옵니까? 10대 1이죠. 10대 1.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1대 10이죠. 뭡니까? 내가 손실 한 번 나면 익절을 10번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자, 아까 저는 뭐였어요? 1승 3패여도 승률이 25%여도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나는 매매를 하는데 왜? 손익비에 의해서. 근데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뭡니까? 1대 10의 매매를 하신다. 수익을 10번 내야지 한 번 손실분을 메우는 이런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손익비에 전혀 안 맞는 매매를 하신다. 그래서 뭡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계좌가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필연적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바꾸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해요. 손익비에 맞는 매매. 손익비에 맞는 매매를 하시라 이거예요. 저는 손익비에 맞는 매매가 2대 1에서 3대 1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한 번 수익을 났을 때 두 번 손실이 나는 비율, 혹은 한 번 수익이 났을 때 세 번 손실이 나는 비율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항생 나스닥을 마이너스 30틱에 고정을 한다. 손실을요. 그러면 두 번 나가면 몇 틱인가요? 마이너스 60틱. 자, 그러면 수익을 몇 틱 먹어야 돼요? 70틱 이상. 저는 80틱을 고정합니다. 이거 제가 화요일하고 목요일마다 지금 공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 공개 방송 들어와 보신 분들은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이게 뭐예요? 손익비. 내가 한 번 수익이 날 때 어떡합니까? 마이너스 30틱 두 번 나가도 플러스인 매매. 이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요. 혹은 1대3. 내가 마이너스 30틱 세 번이 나갔어요. 마이너스 90틱이죠? 자, 100틱 먹어요. 한 번에. 그러면 100틱.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수수료까지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가장 황금 비율이라고 생각하는 손익 비율이 2대1 내지 3대1이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 뒤에 1은 뭡니까? 익절이에요, 익절. 손절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처럼. 익절 한 번 했을 때 손절 2번, 손절 3번. 이 비율. 여러분들처럼 마이너스 100틱, 마이너스 200틱 버티시면서 수익은 20틱, 30틱 먹는 게 아니고 손실을 20틱, 30틱 주면서 수익을 100틱, 200틱 먹는 그 매매가 뭐예요? 손익비 매매법이고, 이 손익비 매매법을 여러분들이 터득을 하셔야 여러분들 계좌가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로 돌아가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손익비 매매법, 제가 밑에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교육해드립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 상세하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표 한 방에 정리하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해외 선물에서 지표가 굉장히 조금 매일 자주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지표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상당 부분 계세요.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지표 그냥 넘어가십니다. 왜?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대부분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오늘 딱 이 강의 내용만 들으시면 여러분들 지표 한 방에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표라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 현물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주식에서의 공시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공시. 어떤 기업의 어떤 상황이 변한 것, 재무 상태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인, 외부적인 상황이 변했을 때 공시라는 거를 하죠? 알리는 겁니다. 자, 근데 주식에서의 공시는요,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왜요? 실질적으로 재무제표를 해석을 할 수 없으면요, 공시가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거의 대부분 재무제표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언제 나오나요? 분기에 나오는 것도 있고, 반기에 나오는 것도 있고, 연별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자, 또 언제 어디서 무슨 공시가 어떻게 나올지도 몰라요. 그렇죠? 특히나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바로 뭡니까? 올빼미 공시. 올빼미 공시. 올빼미 공시가 뭡니까,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공시. 자, 장 마감 후에 나오는 공시는 그나마 양반입니다. 그런데 올빼미 공시, 누구나가 다 자고 있는 시간에 공시가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건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무제표에 의한 공시 대부분이 사실은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어요. 호재로 보이는데 악재가 될 수도 있고요. 악재로 보이는데 호재가 될 수도 있고, 호재인지 악재인지 구분을 못하게 굉장히 어렵게 공시를 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뭡니까? 일반 투자자들의 해석이 거의 불가능해요. 뭐를 모르시면 재무제표를 해석할 수 없으면. 재무제표는 뭐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 회계죠, 회계. 자,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회계를 모르시면 사실상 재무제표를 해석을 하실 수가 없고, 재무제표를 해석할 수 없으면 공시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주식에서의 공시 예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굉장히 핫하죠?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나온 공시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쉬운 공시예요, 여러분. 공시에 대한 난이도를 상중하로 나눴을 때 최하입니다, 최하. 타인에 대한 채무 보증 결정이라는 거고요. 채무자, 회사의 관계, 채권자, 차입금원, 보증 내역, 그리고 이사의 결정, 그 다음에 기타. 쭉쭉쭉쭉쭉쭉. 자, 여러분, 타인에 대한 채무 보증 결정 이거 하나만 읽고 여러분들 이거 밑에 안 읽으셔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굉장히 학급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쉬운 공시거든요. 제목만 보고 아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해외 선물 지표 같은 경우에는 쭉 보시면, 자, 해외 선물 지표는 매일 나오고요. 이거는 제가 한 섹션만 지금 복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3시 반까지 이 정도의 해외 선물 지표들이 나오는데, 자, 이거 뭐냐? 너무 머리 아프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시죠. 저랑 같이 하면 어렵지 않다고요.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뭡니까? 한두 개만 해석하시면 돼요. 한두 개만. 모든 지표를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하루에도 지표가 이렇게나 많이 나오는데 한두 개만 보시면 돼요. 어떤 것만 보시면 됩니까? 제가 짚어드리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만 보시면 돼요.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해외 선물 상품이 굉장히 많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공개 방송에서 매매를 하는 건 항생, 홍콩장입니다. 그리고 골드, 오일, 나스닥. 요 딱 4종목입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여러분? 이 네 종목에 관한 이 네 종목과 관련된 지표만 보시면 되는데 그게 뭐예요? 하루에 한두 개만 보시면 된다고. 그리고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자, 그리고 모든 지표는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US 달러. 미국 달러와 연관이 된 지표이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나오진 않습니다. 주식에서의 공시처럼 다양한 해석이 나오지 않아요. 뭐예요? US 달러하고만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주식의 공시는 뭐예요? 언제 나올지 몰라요. 해외 선물 지표는요, 스케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외 선물 한 달, 두 달, 세 달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 보시면 지표는요, 딱딱 그 날짜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첫 번째 주 금요일에 비농업지수 실업률 발표되죠. 자, 매주 목요일 뭐 발표됩니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됩니다. 자, 매월 말일 뭐 발표되죠? PCE, 개인 소비 지출 발표됩니다. 자, 이렇게 뭐예요? 스케줄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 나올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한 달은요, 스케줄이 정해져 있고요. 이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 몇 달만 돌려보시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요일이니까 밤에 5일 재고 지표 발표가 나겠구나. 목요일이니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나겠구나. 라고 머릿속에 다 입력이 됩니다. 자, 모든 지표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US 달러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매매하는 모든 상품의 해석이 가능하다.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외 선물에서 꼭 알아야 될 지표, 이거 궁금하시죠, 여러분? 이거 알아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고 시장에 어떻게 반응을 미치게 되는지 제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요, 1순위는 사실은 비농업 고용지표입니다. 비농업 부분의 고용 변화죠. 자, 뭐냐면 여기에서 주목하실 것은 비가 아닐 비자예요. 자, 비농업 부분, 농업 부분이 아닌 그 부분이 고용이 어떻게 됐느냐예요, 여러분. 쉽죠? 요새는 농업 부분이 그렇게 포션이 큰 게 아니기 때문에 비농업 부분은 여러분들이 의역을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산업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 전반. 산업의 전반. 산업 전반에 고용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자, 그러면 산업 전반이라고 다시 좀 제가 산업 전반.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맨 밑에 이거 먼저 보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경제가 좋을 때 나타나는가, 안 좋을 때 나타나는가, 이것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고용, 산업 전반에 대한 고용이, 자, 비농지수가 만약에 높게 나왔어요. 비농지표가. 그러면 지금 경기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경기가 좋을 때 나타나는가, 안 좋을 때 나타나는가. 고용이 좋아요. 산업 전반에 대한 고용이 좋다. 그럼 뭐예요? 경기가 좋은 거죠. 당연히. 그럼 우리가 많이 하는, 해외 선물에서 많이 하는 뭡니까? 미국 시장. 미국 시장의 지수들은 오르나요, 내려요? 오르겠죠. 경기가 좋으니까. 나스닥, S&P, 다우존스 올라요, 내려요? 오릅니다. 그러면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자, 미국 지수가 오르면 안전자산인 골드는 어떻게 돼요? 내리겠죠. 디커플링이니까. 자, GDP입니다. 국내 총생산.
한 나라의 산출량, GDP가 높습니다. 경기가 뭐예요, 여러분? 좋겠죠? 그러면 미국 지수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르겠죠. 골드는 어떻게 해요? 내리겠죠, 당연히. 뭐예요? 상식적으로 경제가 좋을 때 나타나는 건지 안 좋을 때 나타나는 건지 이것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실업률. 자, 실업률이 낮아요. 경기가 어때요? 좋은 거죠? 미국 지수 좋은 거죠? 자, 미국 지수 오르니까 골드 어때요? 내리는 거죠. 자, 요새 엄청 핫한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PCE를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극심하기 때문에 이게 혼돈이 오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인플레이션, 물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물가가 높은 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르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기본적인 건 그게 아닙니다. 왜냐? 이 물가에 대한 개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정상적인 나라는 항상 물가가 우상향합니다.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항상 우상향을 해요. 왜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1960년대 압구정의 아파트 가격과 자, 현재 압구정의 아파트 가격은 다르겠죠. 당연합니다. 왜 그래요? 자산 가치가 오르니까. 자산 가치가 왜 오릅니까? 산업이 발달을 하고 인구가 늘면서 돈을 더 많이 소비를 하니까 통화량이 증대를 합니다. 통화량이 증대를 하면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정상적인 경제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물가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당연히 오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물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물가가 기본적으로는 물가가 오르는 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소비가 오르는 게 좋은 거예요.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소비를 하겠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소비를 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다는 건 뭡니까? 기업이 나한테 월급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기업은 나한테 월급을 왜 많이 주죠? 생산성이 좋으니까, 물건이 잘 팔리니까, 기업이 돈을 버니까 나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경제 사이클이죠, 이게. 기업이 좋게 되면 개인이 좋아지게 되고, 개인이 돈이 많으면 내가 뭐 5만 원짜리 어떤 제품을 사려다가 내가 월급을 더 많이 받으니까 10만 원, 20만 원짜리 제품을 더 사는 겁니다. 소비가 촉진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기본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건 뭐예요? 경기가 뭡니까? 좋다는 겁니다. 경기가 좋으니까 미국 지수 오르게 되고 골드는 어떻게 해요?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으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런 프로세스가 가고, 똑같이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 프로세스로 똑같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다. 이게 일단 기본이다. 기본이다. 자, 하지만 지금은 어떤 해석이든 다 나올 수 있다. 밑으로 떨어진 해석이 다 나올 수도 있다. 요건 이제 번외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지금 물가는 제가 아까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컨트롤할 수 있는 정상적인 물가 수준. 연 2% 정도. 근데 지금 몇 프로예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지금 4.6% 정도 나오죠? 컨트롤할 수 있는 2%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높으면
이게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반대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기본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기본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유 재고 지표 마지막으로 하나 할까요? 재고입니다. 재고. 자, 원유 재고 지표 매주 수요일 밤 발표. 고정입니다. 고정. 자, 재고가 많으면 뭐예요, 여러분? 재고가 많으면 공급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공급량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양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다운. 자, 원유 재고가 작아졌다, 적어졌다. 뭡니까? 재고가 적어졌다. 수요가 늘었다는 얘기죠. 혹은 공급량이 줄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재고가 작아졌다라는 건, 자, 다시 수요가 많아져서 재고분을 다 소진했을 수도 있고, 공급이 적어져서 재고가 낮아졌을 수도 있죠. 두 개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럼 재고가 높아졌다는 건 뭐예요? 수요가 낮아졌다는 얘기도 되죠. 공급이 높아지고. 다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죠. 재고가 많아졌다. 재고가 적어졌다. 재고가 적어졌다. 수요가 많아졌다. 공급이 낮아졌다. 동일하가 뭐예요? 가격은?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원유 재고. 이해되시죠? 간단합니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상식적으로 경제가 좋을 때 나타나는 것인가, 안 좋을 때 나타나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되게 궁금하셨던 거, 건축 승인 건수. 요즘에 미국의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르면서 건물에 대한 이 승인 건수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돼서 여기에는 없는데 제가 즉석에서 하나 해드릴게요. 건축 승인 건수예요. 지표. 자, 여러분들 경기가 좋을 때 건축을 많이 합니까? 경기가 나쁠 때 건축을 많이 합니까? 경기가 좋을 때 당연히 건물을 많이 짓겠죠. 상식적으로 보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그럼 뭐예요? 건축 승인 건수가 좋게 나왔어요. 뭐예요? 경기가 좋을 것이다. 미국 지수는 어떻게 되나요? 오르고, 골드는 내리고. 건축 승인 건수가 낮아요. 아, 경기가 나쁜 것 같아. 미국 지수 내리고, 안전자산 골드 오르고. 끝.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경제가 좋을 것이냐, 좋지 않을 것이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지표 아무것도 아니고 오늘 이 강의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일단 거래량 매매법, 그리고 손익비 매매법, 마지막으로 해외 선물 지표 20분 만에 정리하는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성투하시는 그런 매매 하시고요. 성견 선생과 함께 하시면 아주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밑에 링크 들어오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보내시고요.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